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우중충하게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 조금 늦게 올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CPI 지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확인하고 올려드리나 살짝 늦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우지수 지금 보면은 1.24%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우는 사실 뭐 미리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미리 밀려 내려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살포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CPI 지수가 예상치가 6.0%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6.4%였죠. 그래서 6.4%보다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은 둔화되는가 싶더니 그래도 이 계절적 성수기 부분이라서 계절적인 요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달에 살짝 주춤했던 거였을 뿐이지 지금 안정화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정도에 해당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계속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0.5% 금리 인상 되는 이 FOMC의 의견, 일부 의견이라고 했죠. 이 부분 이제 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SVB 파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많으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추진하는 뭐 정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예대 마진으로 차익을 노리는데 이 SVB는 이름부터가 실리콘밸리 뱅크잖아요. 그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IT 기업, 벤처 기업 중심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를 강력하게 해주는 은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 같은 성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긴 한데 금리 인상을 우리가 원래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씩 살짝 인상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췄다고 했죠. 물 고용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우리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용이 우선이다, 물가는 우리가 안정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고용이 최대 고용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재작년 9월부터 한 인상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거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고용부터 신경 쓴다라고 해서 사실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건 맞아요. 이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월부터 해도 이상할 게 없고 뭐 12월에는 뭐 시작하지 않겠느냐, 뭐 그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가지고 좀 최대한 고용을 확인하고 이제 늦게 했는데 뭐 제롬 파월도 이 전쟁이란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이 전쟁을 예언할 수는 없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긴 했어도 좀 늦은 건 맞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만 외쳤어요. 고용 무세라고도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고용만 외쳤어요. 2022년 작년엔 뭐만 외쳤어요? 물가만 외쳤습니다. 근데 물가가 이제 슬슬 목표치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뭐 급속도로 단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따른 후폭풍 부작용이 항상 따릅니다. 뭐든지 급격하게 변하면은 부작용이 오죠. 이 부작용이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태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성장주들에서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주가도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의 부작용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반 시중은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은행을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은 우리나라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은행은 증권사나 뭐 투신권 뭐 자문사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헤지펀드나 이런 쪽 다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시중은행을 상업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일반 상업은행하고는 좀 달라요.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벤처 캐피탈에 가깝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다 떠안으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은행이 뭐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자는 다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이제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 본사 앞에 줄이 한 20명 정도가 서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예금을 좀 많이 한 뭐 벤처 캐피털이나 뭐 스타트업 관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20여 명이 줄 서 있고 계속 줄은 서 있겠죠. 근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덤덤하게 나온다라고 해요. 전액 다 뭐 예수금을 이제 인정을 받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뭐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문제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폭풍성 움직임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됐다. 단 중요한 거는 일반 시중은행,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의 뭐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 말씀 보시면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를 보시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대표적인 은행들 있죠. 이런 일반 시중 은행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이 은행권에다가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풍부한지 이 기업이 지금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은행권에서 알아서 합니다. 독특한 은행이기 때문에, 투자 구조가 벤처 캐피탈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향은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뭐 추세를 꺾어내려 가지고 다시 하락 추세로 해서 엄청나게 뭐 끌고 내려가서 기존 저점을 이탈하고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 거의 뭐 보지 않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흔드는 과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힘을 모았는데 힘을 어딘가에 분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하단을 한번 흔들어 놓고 만약에 32,800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돌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대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00포인트 요 구간, 뭐 그래도 요 구간쯤에서는 지켜주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렇게 해서 하락 N자처럼 만들어 놓고 어제 오늘 이렇게 바짝 끌어올렸죠. 아직은 뭐 끝나진 않았죠. 2%대로 끌어올리고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 만드는 척하고 이 구간을 갭으로 회복한다. 그러면은 전고점인 요 구간 회복, 그리고 12,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그 최근에 워낙 뭐 뒤쪽에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살짝 준 정도고, 그리고 나서 12,000원 구간을 12,000포인트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은 그냥 트랩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한 부분에 의해서 후폭풍을 한번 맞고 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모았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이틀 연기됐으니까 발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반등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오늘 이렇게 밀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미리 밀렸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밀렸다고 해도 요 이탈 구간을 아직 제대로 안 만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을 한번 이탈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쏟아내고 트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수급이 좀 중요했어요. 어제 오늘 수급이 중요했는데, 어제 수급은 괜찮았는데 오늘 수급에서 선물을 18,000계약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185억을 매도하고, 그리고 콜옵션은 27억을 매수를 했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자, 코스닥은 이 선물 옵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장중에 3,4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마감 동향 보니까 1,300억 정도를 저점에서 다시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요거 참고하세요. 무작정 매도한 게 아니라 1,400억을 마감 동향에 오후장에 다시 샀다라는 거 보시면은, 여기 2시경 정도 되겠네요. 2시 반경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2시 한 20분 정도부터 해가지고 싹 끌어모으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1,300을 다시 샀어요. 마감에. 그럼 코스닥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3조 넘게 14조 가까이 샀는데 6천억 매도했다? 13조에서 6천억 매도하면 이거 시장 다 판 겁니까? 아니요.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이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 주식이 이렇게 1조 8천억을 매수했다. 코스피 주식을 이렇게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큰 걸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안 들고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일부만 조절을 하고 14조 원 가까이 되는 13조 넘는 금액에서 13조 남겨놓고 6천억 매도했잖아요. 13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일부만 조절을 하고 선물하고 옵션 동향으로만 가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식을 그렇게 싹 다 매도하고 뭐 문제를 만든다? 이거 가지고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공매도가 아니라 선물부터가 문제인 거고요. 이거는 공매도 아니에요. 이번 이슈는 이번 이슈는 공매도, 물론 공매도도 일부 들어가죠. 근데 핵심이 공매도가 아니에요. 주식을 조 단위로 2조 원씩 매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보다는 선물로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 만드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이고, 확대가 돼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자 코스닥은 어때요? 최근에 저항 돌파해서 실컷 달리다가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쉰 거죠. 근데 좀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쉰 거예요. 오늘 거의 뭐 4% 밀렸으니까 단기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쉬게 만들었는데, 이 구간 이렇게 쉬고 나서 코스닥도 다시 이렇게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회복되면서 추세는 다시 찾아갈 겁니다. 근데 코스피가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움직이는 게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오늘 뭐 종목들을 보면은 다들 뭐 좋은 종목이 있겠습니까? 다들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조금 이제 뒤를 받쳐주면은 좋고요. 그러면은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말고는 요 오늘 같은 경우 뭐 엘컴텍이나 어제부터죠. 엘컴텍이나 이런 금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다시금 뭐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는 친환경,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친환경이 기본이 되죠. 친환경이 가장 핵심이고요. 요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방산 쪽도 있고, IT 쪽도 있고, 방산이랑 뭐 우주항공이랑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요쪽 IT 쪽도 있고, 그리고 저기 자동차 쪽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HLB라던가 아니면은 셀트리온 그룹,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틈새 시장 보이면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시진핑이 이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가서 이제 뭐 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데모나라던가 이런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주들 쪽이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으니까 이 구간에서 너무 실망감만 보이기보다는 지금 구간은 이제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다음 이제 주도주를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는 구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나는 투자 자금을 늘리고 싶었는데 코스닥이랑 뭐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나는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이제 투자 자금을 늘려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무슨 SVB가 파산을 했는데 투자 자금을 늘리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늘리는 타이밍이 맞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다 꺾어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일단 물가나 뭐 이런 부분 다들 뭐 걱정했던 부분은 일단 안정화되어 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은 6%면은 금리가 5%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금리랑 물가랑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럼 금리 올리자는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도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VB가 파산한 게 금리 인상에, 강력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럼 이번 FOMC에서 어떻게 돼요?
0.5% 인상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0.5% 빅스텝 하겠다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은 이제 쏙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확실한 거 0.5% 인상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금리 인상을 이번에 0.25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표금리가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목표금리를 더 이상 높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작용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의견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연준 위원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너무 물가만 생각하고 빠르게 달려왔나 보다.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제어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연준 위원들이 안 나오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발언을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니까 FOMC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선물과 옵션으로만 막아놨지 주식을 싹 다 팔고 나갈 그런 계획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 구간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뭐 단기가 뭐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뭐 그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빠르면 뭐 3월 안에 해소가 되면 좋은 것이고 FOMC 이후에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다라고 해결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FOMC까지는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FOMC 정도에 끝나는 거 못해도 4월 안에는 해결이 된다라는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요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뭐 하락이 뭐 깊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하락에 대한 공포감 같은 부분을 자극을 하고 있고 이런 자극적인 뉴스 기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이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클릭 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잘못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파하는 기사나 이런 구간도 많아요. 혹은 잘못됐다기보다는 과격하게 좀 표현하는 기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조회수, 클릭수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좀 넘기시면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구간을 기회로 맞이해서 만약에 내가 종목이 썩 좋지 않다. 올해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놨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흐름에 대해서 상반기 이제 뭐 1, 2월 해가지고 좋은 시장이 나오고 잠깐 휴식이 나온 건데 조정의 핑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상승 구간에서 언제나 조정의 핑계가 한 번씩 나오는데 뭔가 뭐 북한의 뭐 도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정의 핑계로 사용이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어려운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금리가 5%를 넘어서 뭐 5.5, 6% 이렇게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조금은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한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 구간으로 그리고 자금을 추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교체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가 발표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늦게 해서 잘 준비를 했는데 SVB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단기적인 수급 저 선물과 옵션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기 이슈는 다 보여드리고 제가 수급적인 동향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리니까 이 수급 동향 체크하면서 함께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